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중학교 2회 검정고시 해설 강의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지난 1회보다가 특별히 어려운 질문들 없었고요. 여러분들이 기본서 충실히 공부했던 분들은 아마 수월하게 정답을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항, 영수가 지민에게 말하는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기서는 말하기의 의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죠. 자, 지문을 보시면 지민아 창문 닫아주겠니? 라고 해서 형식이 분명히 의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지민의 대답을 보면 응, 알았어? 자, 이렇게 대답을 하고 말죠. 그러면 이게 형식은 질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영수가 말하는 의도는 요청인 거죠. 창문을 닫아주겠니? 창문을 닫아줘.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의 발문 중에서는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담화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이게 진짜 질문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요청을 하는 건지 이런 의도들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 아마 학습하셨을 겁니다. 자, 정답은 여러분 간단하게 요청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2번 토론에서 사회자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질문합니다. 토론은 하나의 논제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가진 토론자들이 대립적인 말하기를 펼치는 말하기 형태죠. 자, 그러다 보니 조금 대립이 과열될 수 있어요. 자, 이때 중간에 중재자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토론자가 되겠고요. 토론자는 다양한 토론의 규칙이라던가 순서라던가 이런 것들을 나열해서 토론을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때 자기의 의견이나 견해를 한쪽 편에 치우치게 이렇게 내놓는 건 되게 위험한 일이겠죠. 그래서 항상 토론자는 어떤 중립자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토론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이게 중립적인 어떤 태도를 취한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자신의 주장을 내세운다는 건 주관적인 입장이 개입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한 편을 들게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는 굉장히 지양해야 될 자세가 되겠죠. 논제를 제시하고 토론 순서를 안내합니다. 그리고 발언을 요약할 수 있고요. 다음,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어떤 토론자가 낸 의견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과 3번과 4번의 선지를 잘 정리해 두시면 토론에서 사회자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요약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틀린 것은 우리 2번의 2번이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다음 3번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고서를 작성할 때 지켜야 될 쓰기 윤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가 글쓰기를 할 때 내가 신이 아닌지라 타인의 글이나 자료들을 활용해서 따오기를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 남들이 고생해서 쓴 글을 그대로 카피를 해서 또는 조금 응용을 해서 내 글쓰기에 옮겨줬고 이게 어디서 가지고 온 건지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그건 굉장히 어떤 윤리에서 벗어나는 일이죠. 그리고 출처를 밝히지 않았을 때는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의 확보와 그 다음에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출처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적절한 거 바로 다 보이시죠? 네, 인용한 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라. 자, 이것이 바로 윤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글에 무엇을 높일 수 있다?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사 결과는 필요에 따라 과장 안 되는 말이죠.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주관적으로 평가해라. 보고서의 자료를 다른 데서 이렇게 인용해 오는데 이걸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것도 되지 않고요. 자,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를 수정해서 사용한다. 활용 정도는 할 수 있지만 타인이 이미 결론 지어 놓은 것을 내 마음대로 수정하거나 할 수는 없겠죠. 나만의 탐구와 어떤 연구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내용은 괜찮지만 타인의 것을 이렇게 함부로 수정하는 것도 굉장히 윤리에서 어긋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 확인하셨고요. 4번 볼게요. 기억의 세부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개요표 나와 있죠? 먼저 이런 개요표를 작성하고 그 다음 요걸 기반으로 해서 글쓰기를 전개하시면 이제 원활한 글쓰기가 전개가 될 텐데요. 자,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기억을 볼게요. 중간 부분에 자, 땡땡의 유형 문화재에 대해 쓸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에 가장 적절한 걸 물어줘. 여러분, 유형의 의미가 뭐예요? 형태가 있는 건축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형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형태를 지닌 걸 찾아보란 얘기죠. 4번
금방 찾겠죠. 문화재, 그리고 또 형태가 있는 건축물 이런 것들. 궁궐터와 석탑.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유형 문화재가 되겠죠. 자, 그리고 뭐 창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무형 문화재. 자, 이렇게 노래, 창 이런 것들은 이제 무형 문화재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쉽게 아마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셨을 거고요. 5번 문제 가서 문법 문제 나와 있습니다. 높임 표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볼게요. 할아버지께서는 여기를 보시면 주어죠. 자, 그러면 주어를 높이는 주체 높임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주체 높임 만드는 방법 알고 있죠? 주어를 높일 거야. 조사 높였어요. 그리고 선어 말음이 뭐가 들어갔나요? 자, 오셨다에 여기에 시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확인되죠. 샷이라는 건 시엇의 축약형이니까 시. 그래서 주체 높임 네, 적절합니다. 두 번째, 어머니께서라고 해서 주어 들어가 있죠. 주어를 높였습니다. 자, 요때 보면 심부름을 시키셨다라고 되어 있죠. 자, 주어를 높이는 표현 네,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맞아요. 요렇게. 다음, 나는 아버지께라는 부서가 나왔죠. 자, 이거는 객체 높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져다 드렸다라고 하는 특수어휘를 써서 네, 제대로 높였습니다. 그런데 4번을 보면 누나는 할머니를 데리고 공원에 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나와 할머니 중에서 할머니가 높여야 되는 대상이죠. 목적어를 높일 때 객체 높임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 목적어에서는 특별하게 조사를 높이지는 않고요. 뒤에 따라오는 서술어를 특수어휘로 고쳐줘야 되는데 데리고가 아니라 뭐였죠? 자, 모시고라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얘도 틀렸고요. 또 누나라고 하는 주체는 여기에서 높임의 대상이 아니죠. 근데 여기다가 가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누나와 연결지어서 여기 나오는 서술어도 역시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자, 틀린 것 몇 번 되나요? 4번이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음운 변동 현상이 나타나는 낱말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음운의 축약은 여러분이 자, A 플러스 B를 더했는데 그쵸? 원래는 두 개의 성격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C라고 하는 하나로 축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의 성격과 B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C가 탄생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음운이 축약됐을 때는 원래 음운의 개수보다 줄어들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줄어드는 거 뭐 있을까? 1번 같은 경우는 같이라고 해서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밑에 어근의 티읕 요것이 이 형식 모음을 만나서 같이 하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것은 축약이 아니라 구개음화라고 볼 수 있어요. 자, 1번은 구개음화. 2번 볼까요? 비읍이라고 하는 여기 파열음이 미음이라고 하는 비음을 만나서 어떻게 발음이 되죠? 밤물 하고 발음이 되죠. 그래서 비음이 아니었던 것이 이렇게 비음으로 바뀌니 이것은 비음화. 1번 아까 뭐라고요? 구개음화. 2번 비음화. 3번 가볼까요? 자, 이걸 발음을 해볼게요. 히읗이랑 디귿이랑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래서 좋다라고 이렇게 소리가 나죠. 그러면 원래 있던 히읗과 그 다음 뒤에 오는 디귿이 어떻게 됐죠? 티읕이라고 해서 이렇게 축약이 됐어요. 두 개가 하나로 줄어들게 된 형태죠. 자, 그럼 정답은 이미 3번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4번 잠깐 보시면 자, 앞에 리을이라고 하는 유음이 뒤에 니은이라고 하는 비음에 영향을 끼쳐서 니은이 어떻게 바뀌죠? 자, 유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칼, 랄 하고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러면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유음화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주목하실 게 정답은 얘지만 여기를 잠깐 보시면 밤물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비음으로 인해서 앞에 비음이 아니었던 게 비음으로 바뀌었죠. 자, 그래서 이게 비음화예요. 그럼 여러분 비음에 뭐뭐 있었죠? 네, 자, 우리가 비음에 해당되는 거 다 기억하고 있죠. 비음, 코비차, 콧소리 나는 거, 니은, 미음, 이응. 자, 요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칼라냈을 때 니은은 비음이었죠. 근데 이게 리을로 바뀌었죠. 즉 비음이 리을이라고 하는 유음에 해당이 돼요. 자, 요렇게. 그러면 유음에 뭐 있었나요? 리을. 요렇게 있었죠. 그래서 우리 요거 두 개 합쳐서 비음, 유음 합해서 뭐라고 배웠죠? 네, 울림 소리라고 배웠죠. 그래서 울림 소리를 비음과 유음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정답은 3번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이해하셨고요. 다음 7번 내용 가서 볼까요? 기억에 해당하는 언어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언어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약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것만 봐도 알겠죠? 언어를 사용하는 구성원들 사이의 약속이야. 그래서 함부로 바꿀 수가 없어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요걸 이미 알고 있어요. 요걸 언어의 사회성이다라고 개념서에서 아마 수없이 되풀이해서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언어의 특성에 대해서 확인을 할게요. 자의성이 뭐였죠? 자의성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나무라는 의미를 가진 식물이 있어요. 자, 근데 의미는 나무라는 의미, 식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나무라고 발음을 하고, 자, 또 영어권 사람들은 tree라고 발음을 하고, 독일권의 사람들은 바움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러면 자, 요렇게 나무 목의 의미를 가진, 자, 요렇게 이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요 의미가 다양한 소리로 발음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소리가 N개 나오죠. 뭐 나라가 100개가 있으면 100개마다 그 소리들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의미는 하나인데 요 의미인데 소리들이 다 달라. 그러면 의미와 소리가 필연적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면서 야, 요 뜻을 가진 건 나무라고만 불러? 이렇게 딱 얘기하면 필연적 관계지만 나라마다 소리가 다르죠. 그리고 한 물체나 한 사물에 대해서도 옛날에 지칭하던 명칭과 현대에 지칭하는 명칭이 달라져요. 이건 소리와 의미가 필연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의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사회성이라는 것은 자의성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뜻을 가진 것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나무라고 소리 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집단 내에서는 나무라고 소리를 하는 게 언어적인 약속이겠죠. 그게 바로 사회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어를 구성원들 사이에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자의성과 사회성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역사성은 언어가 시대가 바뀌면서 언어도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이게 또 자의성과 관련이 있죠. 시대가 바뀌면서 언어가 바뀔 수 있어? 그래서 세종 시절에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했죠? 어리다라고 했죠. 자, 근데 요즘에는 어리다라는 의미가 나이가 적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언어가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소리가 바뀔 수도 있고 의미가 바뀔 수도 있고, 이게 역사성이 되겠고요. 창조성은 애기들이 2살, 3살 때 엄마가 맘마, 빠빠? 자,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 어린 애기들은 그 단어 한 개를 듣고서 한 며칠 뒤에는 엄마 밥 줘, 밥 맛있다. 자기들이 이렇게 언어를 갖다가 새롭게 만들어서 문장을 구사하거나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몇 개의 단어를 가지고 인간들은 무수히 많은 문장이나 아니면 언어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언어의 창조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언어의 특성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참고하시고, 또 해설서에 정확히 또 이렇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항 가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알 수 있는 훈민정음 창제 정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거 중세 국어죠.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자,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는 하나를 찾으라고 하지만 원래 이 속에는 여러 가지의 창제 정신이 들어있죠. 우리나라의 말소리가 중국과 달라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무엇을 인정하는 거죠? 자주성. 자, 이 훈민정음 창제 정신에는 자주성이 들어있어요. 우린 중국과 달라. 우린 자주적인 소리를 가지고 있어. 이 뜻인 거고요. 자, 그래서 중국과 통하지 않아. 그래서 이런 까닭으로 우리 소리가 중국의 소리와 달라서, 한자와는 달라서 글이 통하지 않아, 말이 통하지 않아. 그래서 글을 모르는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뜻을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가엽게 여겨라는 것은 바로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애민정신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28자를 내가 만들었어 라고 얘기하는 건 창조정신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창조정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쉽게 익혀서 편하게 썼으면 좋겠어 라는 것은 바로 실용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훈민정음에 들어있는 그 정신을 다 찾아낸다면 자주성, 애민정신, 창조정신, 실용정신, 이런 것들을 다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 4개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서 누구나 새 글을 쉽게 익혀서 편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니까 실용정신이 언급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 3번 확인하셨고요. 자, 이제 9번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품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단어들의 공통점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국어의 단어들 총 9품사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잠깐 정리를 하면 체언에 해당되는 것이 자, 우리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주어나 목적어나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체언에 자, 명사, 그리고 대명사,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수사, 자, 명사, 대명사, 수사 이런 것들 들어갔었고요. 활용을 할 수 있는, 즉 서술어나 이런 활용을 할 수 있는 용언에는 동사랑 그리고 형용사랑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 뒤에 것을 수식하는 수식어에 뭐 있었죠? 네, 관형사랑 부사랑 이런 거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다른 문장 성분들과 관련성은 없지만 독자적으로 자기만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독립어이라는 게 있었죠. 자, 이 독립어에 뭐가 있었죠? 네, 감탄사라는 게 들어갔었고요. 마지막 자, 체언 뒤에 붙어서 어떤 문법적인 기능들을 담당하는 관계언이라는 게 있었죠. 자, 그러면 관계언, 반드시 누군가 관계를 맺어야 돼. 그래서 혼자 쓸 수 없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딱 하나 조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개 되죠? 구품사 나오죠. 이렇게 구품사 중에서 구름, 나무, 물이라는 것은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을 지칭하는 명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답 몇 번 될까요? 자, 4번이 되겠고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건 바로 여기 체언에 해당되는 수사가 되겠죠. 자, 이거 수사, 그리고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 네, 동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3번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거, 네, 형용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명사니까 명사에 해당되는 거 4번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0번 갈게요. 자, 시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 우리가 눈발이라면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눈발. 이 시를 읽어보면 눈발의 종류가 두 가지로 나오죠. 진눈깨비도 있고 한방눈도 있고. 여러분이 눈을 맞아봤던 경험치를 떠올려 보시면 한방눈이 올 땐 굉장히 기분이 좋고 찝찝하지 않죠. 근데 진흙깨비를 이렇게 진흙이 뭐죠? 여기서 진눈깨비? 그래서 막 이렇게 물기가 많이 섞인 그런 진눈깨비 금방 녹아버리는 것, 땅을 지척하게 만들죠. 자, 그랬을 땐 굉장히 불쾌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시의 화자는 만약에 우리가 눈발이 된다면 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렇다면 남들을 기분 상하게 하는 그런 진눈깨비가 될 게 아니라 남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바로 한방눈이 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벌써 주제 나오죠? 타인의 고통을 보듬어주고 타인에게 희망이나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게 바로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눈발이라면 가정하고 있어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얜 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니까. 그리고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자, 그럼 이 시의 화자는 세상을 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시련과 역경이 많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람이 사는 가장 낮은 곳, 이 가장 낮은 곳, 사람들이 사는 마을은 높은 곳도 있고 가장 낮은 곳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바로 좀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이 사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막 부자, 잘난 사람 이런 곳이 아니라 소외받은 사람,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 가장 낮은 곳은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한방눈이 되어서 내리자. 그렇죠? 어차피 눈발 될 거라면 이런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사람이 돼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가장 낮은 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게 있죠. 또 뭔가 막 슬퍼하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거. 그래서 얘랑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또 편지가 되고 그들의 깊은 상처,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죠. 그러면 낮은 곳에 사는 사람들, 잠 못 드는 사람들, 상처를 가진 사람들 위해서 한방눈이 되고 편지가 되고 새살이 되자. 그래서 제목에는 눈발 했을 때 한방눈만 나오지만 한방눈이랑 똑같은 의미가 자, 편지도 되고요. 그리고 새살도 되고 이렇게 세 개가 똑같은 의미죠. 그러면 위에 나와 있는 1번과 2번과 3번이 소외받는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다면 한방눈, 편지, 새살은 그들을 위한 위로와 희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주제는 당연히 뭐가 되죠? 네, 소외된 자들에 대한 따뜻한 위로와 사랑 이렇게 주제를 잡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정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러면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답 그렇죠? 직유법이었죠. 직유법을 찾으려면 자, 우리가 뭐뭐처럼 그리고 뭐뭐듯이 뭐뭐인양 자, 요런 것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아까 저랑 분석하면서 듯이 인양처럼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청유형을 활용했다라고 되면 새살이 되자 이런 것들 보이시죠? 자, 그리고 되지 말자 이런 것들 바로 청유형이 되겠고 그럼 이거 있어요. 그리고 동일한 시행을 반복했다. 되자 뭐 되지 말자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우리가 눈발이라면 이게 가장 대표적이죠. 우리가 눈발이라면 막 이런 것들 잘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들어가 있고요. 시각적 심상, 눈이 내린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한방눈 이 자체가 뭐가 되죠? 네, 시각이 되겠고 그리고 여기 또 대표적으로 깊고 붉은 상처 막 이런 것들은 붉은 색깔의 시각이 되겠죠. 흰 눈이라는 이미지, 붉은 색깔의 상처 이런 것들이 시각적 심상을 활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답 1번 확인하셨고요. 11번에서 윗글에서 화자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 아까 주제 얘기하면서 말했죠. 세상에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받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한방눈도 돼야 되고 우리는 편지도 돼야 되고 새살이 돼야 돼.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럼 답 보이시죠? 그렇죠? 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과 희망과 위로가 되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2번 가겠습니다. 기억에서 리을 중 함축적 의미가 다른 것은 이제 딱 보이시죠? 해설 강의 딱 듣고 나니까 아, 진눈깨비 이거 사람들한테 좀 부정적인 인식인 거야. 그죠? 자, 부정적인 거. 그렇지만 한방눈은 따뜻한 거야. 편지 따뜻한 사랑이고 위로인 거야. 세 살도 똑같았어. 그렇다면 정답은 네, 1번.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대비해서 보시면 돼요. 다음 13번 갑니다. 13번에서 15번 지문 나와 있어요. 김유정의 동백꽃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소설 한 편 나와 있죠. 자, 이것은 1930년대를 배경으로 했고 농촌을 배경으로 한 농촌 소설입니다. 김유정 작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글을 굉장히 해학적으로 쓴다는 거죠. 그리고 농촌의 토속적인 분위기와 그리고 재미난 해학적 분위기를 통해서 독자들을 매료시킨다는 건데요. 자, 이 글의 주제는 이 동백꽃이라는 제목을 보면 알겠지만 꽃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점순이라는 그냥 좀 뭐 예쁜지 안 예쁜지는 모르겠지만 점순이라고 하는 그 시골 처녀와 그리고 나라고 하는 그 시골의 어떤 아주 수더분하고 조금은 순박한 주인공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자기 얘기를 꺼내는 그런 소설이니까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주제는 여러분이 뭐 공부를 해서 알고 있고 또 그냥 읽어만 봐도 알 겁니다. 남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가 시골이죠. 그래서 막 세련되거나 이렇진 않지만 순박한 시골 남녀의 사랑 이야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문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잔소리를 둘은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봐 자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혼자 깔깔대인다. 자, 지금 깔깔대고 있는 주체가 누구죠? 근데 점순이가 갑자기 혼자서 막 깔깔대고 웃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내가 봤을 땐 주인공 내가 볼 땐 별로 웃을 것도 없는데 자,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기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을 했다. 이건 내 생각인 거예요. 주인공 생각. 자,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중요한 내용은 점순이가 혼자서 막 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난 그걸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조금 뒤에는 제 집게를 힐끔 자, 누구를 말하죠? 점순이가 자기 집을 조금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왜? 자기 집 쪽에 엄마가 있나 없나 살피는 거죠. 자, 그러더니 자, 속에 숨겼던 감자 하나를 나에게 털썩 내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자를 점순이는 집에서 몰래 챙겨온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게 나에게 준 거죠. 여기까지 본다면 벌써 여러분 같은 독자들은 이미 분위기 파악 다 됐죠. 아, 점순이가 겉으로는 애가 좀 굉장히 좀 맹랑해 보이고 이렇지만 얘 마음속에는 나를 좋아하고 있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이 바보스러운 나만 모르고 있는 거죠.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획 끼치는 굵은 감자 3개. 이 감자가 진짜 중요하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전개에 있어서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감자 때문인 거예요. 사실 이 감자는 점순이가 좀 외양상으로 또는 겉으로 좀 이렇게 털털하고 좀 여성답지 못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그렇지 사실은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애정입니다. 점순이가 나에 대한 애정을 보이고 나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나에게 보여줍니다. 너 집에 이거 없지?
자, 그리고서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버리란다. 그래서 아까 왜 자기 집 쪽을 막 이렇게 두리번거린 거죠? 그리고 하는 소리가 너 봄감자가 맛있다? 자, 그랬더니 내가 뭐라고 얘기하죠? 난 안 먹어, 니나 먹어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죠. 점순이가 감자 3개를 내밀었단 거는 이건 내 애정이에요. 그러면 좀 눈치 있는 남자는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 촌스러운 나가 니나 먹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나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나가 바로 이 글의 주인공이죠. 그리고 서술자가 되겠죠. 일하던 손으로 감자를 도로 어깨 넘어 쑥 밀어버렸다. 얼마나 점순이가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쵸? 자기의 진심을 몰라주니까. 근데 이 바보 같은 나는 점순이의 마음을 모르고 일만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났더니 갑자기 점순이가 가는 기색도 없고 새근새근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거칠어지더니 갑자기 자, 보세요. 나는 이 동네에 들어온 것은 근 3년째 되지만 여태껏 그 가무잡잡한 점순이 얼굴이 이렇게까지 홍당무처럼 빨개진 건 처음 봤다라고 하죠. 그럼 점순이가 지금 어떻게 변했죠? 갑자기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얼굴이 홍당무처럼 새빨개지고 여기서 점순이의 외양을 통해서 점순이의 모습을 통해서 현재 점순이가 어떠한 심리를 갖고 있는지를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새빨개지다 이런 거는 부끄러움이겠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정성을 보였는데 거절당한 무안함 이런 것들이 같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눈에 독을 품더니 눈물까지 얼마나 분했으면 그러니까 내 정성이 거절당했던 분한 마음도 있었을 거고 부끄러움도 있었고 무안함도 있었고 이런 복합적인 심리가 작용이 됐겠죠. 자, 너 얼른 시집 가야지. 만약에 어쩌다가 동네 사람들이 너 얼른 시집 가야지 하고 웃으면 에휴 갈 때 되면 가겠지요. 이렇게 터덜터덜 이렇게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좀 여자애가 굉장히 디테일하진 않지만 보통 이런 걸 성격이 좋다라고 하죠. 아예 갈 때 되면 가겠죠. 이랬던 점순이가 오늘 나한테는 굉장히 예민한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본시 부끄러움을 타는 계집애도 아니거니와 또한 분하다고 눈물을 보일 애도 아니었다. 이게 바로 평소에 내가 알고 있는 점순이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 점순이가 평소와는 너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더니 평소 같았으면 내 등허리를 바구니로 한번 모질게 때리고는 달아났을 거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고요. 그러면 자, 그런데 그 고약한 꼴을 하고 가더니 그 뒤로는 나를 보면 잡아먹으려 귀를 뽁뽁 쓰는 것이다. 자, 그럼 이거 시제가 어떻게 되죠? 이건 과거 이야기고 그 이후로 자, 점순이 행동이 바뀌었다란 얘기예요. 그 감자 사건 이후로 점순이가 어떻게 돼요? 나를 잡아먹으려고 귀를 뽁뽁 쓰는 것이다. 그쵸? 자, 서로 주는 감자를 안 받아 먹은 것이 신뢰라고 하면 그냥 주면 그냥 줬지 너 집에 이거 없지? 자, 그건 뭐냐? 그럼 여기서 또 나의 심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합시다. 점순이는 사랑을 거절당했다라는 어떤 무안함, 분함 뭐 이런 거였겠지만 나의 입장에서는 또 이런 게 있었겠죠. 여기 보면 알겠지만 점순이 아버지는 마름이에요. 마름. 우리가 옛날 땅 주인이 지주고 그리고 자, 이 지주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인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간에서 소작인과 지주의 관계를 좀 연결해주는 마름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소작인과 지주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서 마름이 이걸 조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마름에게 잘 보여야지만 지주의 땅을 얻어서 경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바로 여기 나오는 누구가? 네, 점순이 아빠가 마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은 소작농인 거예요. 점순이가 좀 우리보다가 경제적으로 넉넉하니까 너 집에 이거 없지? 라고 나의 마음을 건드린 거죠. 나의 열등감을. 그래서 그걸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쨌거나 13번 문제를 잠깐 보시면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농촌 마을 배경으로 했죠. 그리고 사용되는 단어들 굉장히 농촌 마을 나오면서 그냥 향토적인 분위기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1인칭 나가 서술자로 설정이 되었고요. 지금 우리 갈등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갈등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봤죠. 그리고 갈등의 최고조는 어디죠? 점순이가 너무 화가 나서 그 화난 마음을 주체를 못해서 닭싸움을 시키죠. 점순이가 우리 집 닭과 자기 집 닭을 늘 닭싸움 붙이는 거. 거기서 이제 갈등의 최고조에 도달하게 되는데 자, 정답 4번으로 확인할 수 있겠고요. 다음 내용 볼까요? 기억에서 리을 중 설명이 해당되는 소재. 갈등의 매개체, 그쵸? 그리고 나에 대한 점순이의 관심. 점순이가 나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였다고요. 아까 했죠, 우리? 감자였다고.
감자는 애정을 보이는 소재이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나게 돼요. 갈등의 매개체. 그러면 감자에 해당되는 거 몇 번 되겠습니까? 네, 여기서 쭉 보면 감자 이렇게 나오죠. 니은 정답 확인하셨습니다. 자, 다음 지문 13에서 15번 내용 잠깐 가는데 또 여기 그대로 연결이 됐죠? 자, 15번 갈게요. A에서 알 수 있는 점순이의 마음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요 부분이었죠. 요 부분. 아까 왜 점순이가 난 안 먹어, 넌 안 먹어 막 이렇게 했을 때. 그쵸? 막 갑자기 얼굴이 벌개지고 씩씩댔고 막 이렇게 했었죠. 여기에는 속상함도 있었을 거고 얘가 갑자기 왜 이러지? 라는 당황도 있었을 거고 무안함도 있었을 거고 자 부끄러움도 있었을 거고 근데 점순이가 뭔가 후련한 마음은 없었겠죠. 자 정답 확인하셨고요. 다음 지문 가봅시다. 작자 이상의 고전소설 박시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박시전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봤던 게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역사적 배경을 일단 모티브로 해서요. 여기다가 작가의 재구성, 즉 허구적인 재구성이 들어가서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병자호란에서 패배했죠. 민족적 자긍심에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작품 속에서는 약간 왜곡시켰다라고 했죠. 박씨가 청나라 장수 용골대를 갖다가 장악해요.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골대를 이기게 되면서 역사적 사건은 진 거지만 문학 속에서는 그거를 보상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약간 역사적인 내용을 갖다가 포인트로 잡고 그 다음에 그걸 약간 허구적으로 구조를 변형시켜서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는 글이다라고 봤고 중요한 것은 여인, 박씨라는 여인이 영웅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잠깐 볼 텐데 먼저 요 대목 잠깐 볼게요. 용골대 청나라 장수입니다. 그래서 용골대가 청나라 군대를 끌고 들어와서 이미 조선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용골대는 조선 왕으로부터 이미 항복을 얻은 후였어요. 그럼 결국에는 청나라가 이겼다는 얘기죠. 왜 조선 왕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냈으니까. 그래서 이 소설 속에 보면 용골대가 장조를 물린 후에 왕비와 세자와 대군을 모시고 자 돌아갈 채비 이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인질로 잡아서 청나라로 돌아갈 채비를 꾸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랑캐에게 잡혀가는 사람들의 슬픈 소리가 장안을 진동했다.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입니다. 자, 이때 박씨가 주인공이죠. 개화랑 박씨랑 같은 편이에요. 원래 박씨가 바로 앞에 나서서 자기의 능력을 다 보여줘도 되지만 박씨가 자기가 거느리는 여종마저도 대단한 능력을 가진 개화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나서지 않고 나의 몸종도 이렇게 대단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 용골대 너 한번 당해봐. 이런 거죠. 그럼 보세요. 원래 장본인이 아니고 그 장본인의 그 시녀가 굉장히 높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사람이 겁을 먹을 거예요. 야, 시녀도 저 정도인데, 야, 당사자는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겠어. 아마 그런 것을 유도하고 여기서 개화를 내세운 것 같아요. 지금 용골대랑 직접적으로 싸우는 거는 박씨가 아니라 박씨의 몸종 개화입니다. 개화를 시켜서 그럼 개화는 박씨의 어떤 대리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용골대에게 소리쳤다. 오랑캐 놈들아, 이거 지금 개화가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조선이 운수가 사나와 은혜도 모르는 너희들에게 패배를 당했지만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자, 왕비는 데려가지 못할 것이다. 자, 만일 그런 뜻을 둔다면 내 너희를 몰살할 것이다. 왕비를 모셔가지 마라. 자, 그러면 결국에 개화의 이야기를 종합 정리하면 우리가 조국의 운수가 사나워서 너희들한테 항복을 했지만 우리의 왕비만은 데려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용골대가 아직 정신 못 차렸죠. 코웃음을 날렸다. 참 가소롭구나. 조선의 여인네가 참 가소롭다. 이미 조선의 왕의 항서를 받았다. 용골대는 조선 왕의 항복을 받은 거예요. 자, 데려가고 안 데려가고는 우리 뜻에 달린 거야. 너가 왜 그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시 개화가 너희의 뜻이 진실로 그러하다면 네가 정말 왕비를 데려가겠다고 하면 내 재주를 한번 보고 가거라. 라고 하면서 개화가 재주를 보여줍니다. 주문을 외웁니다. 이런 걸 우리는 전기성이라고 하죠. 자, 주문을 외우는 순간 뭔가 좀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실현이 되겠죠. 자,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자, 붙더니 모진 비가 천지를 뒤엎고 얼음이 얼고 흰 눈이 내리고 와, 주문 한번 외웠을 뿐인데 이렇게 자, 비현실적인 내용. 자, 그 다음에 이때 용골대가 사태가 예사롭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초 우리 왕비, 여기서 말하는 우리 왕비는 청나라 왕비입니다. 내가 조선 땅에 올 때 분뷰를 하셨다.
너 저기 조선에 가면 신인이 있을 거야. 이 신인은 굉장히 신이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로 박씨겠죠. 야, 용골대야. 너 조선에 가잖아? 굉장한 어떤 능력을 가진 여인이 한 명 있어. 그 사람 조심해야 된다? 라고 아마 청나라 왕비가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 아마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의 시녀인가 봐.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지금이라도 부인에게 빌어 무사히 돌아가는 편이 낫겠다. 이제 용골대가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야, 저기 시녀도 저렇게 대단한 능력을 갖췄는데 정말 당사자인 박 씨는 얼마나 대단할까. 더 내가 이렇게 저항할 게 아니라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항복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용골대가 갑옷을 벗고 창칼을 버린 뒤에 무릎을 꿇었다. 박 씨에게 무릎을 꿇은 거죠. 왜? 박 씨의 능력을 크게 생각한 거죠. 자, 그러면서 소장이 천하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조선까지 왔지만 이제 부인 앞에 무릎을 꿇어서 비나이다. 부인한테 항복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청나라한테 청나라가 우리에게 항복한 적이 없죠. 근데 용골대가 부인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는 이게 허구적인 요소로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야, 청나라에게 원수를 갚았어 라는 민족적 통쾌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존심을 회복했다라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잠깐 끝 내용까지 봤고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통의 고전 소설들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보이죠. 주인공의 영웅적 활약상, 네, 맞습니다. 조선이 승리했던 전쟁 아니라고 했죠. 역사적으로는 조선이 패배했던 전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야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과 소설 속의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17번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박 씨는 조선 왕의 항서를 돌려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아까 보세요. 조선 왕의 항서를 돌려받았다. 이 조선 왕이 우리 항복할게요라는 이 항복의 증서를 누구한테 줬다라고 했죠? 용골대에게 줬다라고 했죠. 용골대는 조선 왕의 항서를 받아서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박 씨에게 전해준 적은 없죠. 다만 박 씨의 능력이 대단하니 그래 박 씨한테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라고까지 해서 무릎을 꿇는 장면까지는 나와 있지만 이 항서를 박 씨에게 돌려준 적은 없어요. 그래서 요 대목이 잘못됐고요. 박 씨의 배 무릎을 꿇고 애걸했다. 여기 나오죠? 자, 개화는 도수를 부려서 오랑캐 군사를 제압했다. 네, 있어요. 개화는 곧 박 씨의 분신이니까. 용골대는 조선의 왕비를 모셔갈 수 없게 되었다. 그쵸? 왕비는 모셔가지 않는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요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18번 문제 가볼게요. 지시하는 대상이 다른 것은 고전소설은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인물들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전소설을 공부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아니 이게 예를 들면 구운몽 같은 경우는 원래 이름은 성진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양소유였다가 막 승상이 됐다가 이름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소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주인공이나 어떤 주요 인물을 탁 포착을 했을 때 그 인물의 명칭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볼게요. 기억에는 박씨입니다. 이거 박씨. 그리고 또 쭉 가서 여기 볼게요. 너희의 뜻이 진실로 그러하다면 이제 내 재주를 한번 보여주겠다. 이거 누구가 하는 말이죠? 개화가 하는 말이에요. 그럼 이건 개화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쭉 가서 디귿 볼까요? 자, 당초 우리 왕비께서 이건 누구가 하는 얘기예요? 용골대가 하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청나라 왕비가 분부하시기를 장안에 신인이 있을 거야. 신이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죠? 박씨예요. 그리고 또 밑으로 쭉 가서 보자. 자, 부인 앞에 무릎을 꿇어 비나이다. 이 박씨 부인인 거죠. 그러면 동그라미 박씨 부인이라고 한다면 세모가 바로 개화가 되겠죠. 그러면 정답 성격이 다른 거 2번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19번 가서 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새로운 글이 한 편 나왔죠. 보니까 여기에 장면 번호 14번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장면 번호가 나와 있는 걸 딱 봤을 때 벌써 여러분들은 아, 이거 시나리오야 라고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인 시나리오라는 거 벌써 딱 확인되시죠. 이게 시나리오라는 증거. 장면 번호 나왔죠.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대사하죠. 행동, 그들의 대사, 시나리오.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런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걸 보기 전에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챔피언이라는 이 글이 어떤 글인지 잠깐 보기로 할게요. 여기에서 챔피언,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거기서 승리자를 챔피언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 시나리오 속에서의 챔피언은 양심을 지킨 자가
진정한 챔피언이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챔피언이라는 말 속에는 내용이 녹아 있어요. 그냥 뭐 운동에서 챔피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용을 잠깐 봅니다. 경기에서 규칙과 일상에서 양심을 지키며 사는 일, 벌써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여기 나오죠. 양심을 지키며 사는 일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눈다. 자, 옥림이는, 옥림, 이 글의 주인공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반칙이나 비양심적인 행동을 해도 된다고 말한다. 즉, 양심을 버릴 수는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옥림의 말을 들은 아빠는 그러면 자기의 딸이 아빠, 경우에 따라서 양심 버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아빠는 갑자기 가슴이 섬뜩한 거예요. 어머나, 내 딸이 저렇게 비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부모의 입장에서 걱정이 되죠. 그래서 아빠는 옥림이가 주워온 8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갑자기 파출소에 가져다 두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제 여기 앞에 이전 사건에 아빠가 아빠 돈 150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속상해하고 있었는데 옥림이가 80만 원이 든, 즉 아빠의 딸이 80만 원이 든 지갑을 주워온 거예요. 그래서 옥림과 아빠는 갈등을 하죠. 이거를 사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무력이라고 보게 되면 욕심을 갖게 되죠. 당장 파출소에 갖다 주지 못하고 이걸 주머니에 넣어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옥림이가 아빠에게 경우에 따라서는 반칙할 수 있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 아빠가 뭔가를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더니 옥림의 팔을 붙잡고 어디로 가시죠? 파출소로 갑니다. 파출소. 옥림이가 왜 이래 아빠? 어디 가는 건데? 자, 아빠가 이거 그때 네가 주운 지갑이야. 솔직히 아빠도 이거 줄까 말까 갈등했어. 아빠의 내적 갈등 보이죠? 마음속으로는 갈등했어요. 그런데 네 얘기, 어떤 얘기? 내 딸이, 내 사랑하는 딸이 양심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아빠는 갑자기 덜컥 겁이 난 거였죠. 그래서 밑에 또 볼게요. 15살밖에 안 됐지 너? 그런데 네가 맨날 세상 탓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도둑질하면 너도 다 할래? 야, 세상이 그렇다면 너도 양심을 버릴래? 이 뜻인 거예요. 세상이 뭐냐? 그건 만들어가는 거야. 아빠 생각에 세상은 만드는 거야. 남들이 한다고 너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은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오죠. 자, 보세요. 지금 아빠가 지갑을 갖다 주지. 자, 그러면 지갑 받은 사람 감동하지? 그러면 이 사람도 나중에 돈 주우면 파출소 갖다 주겠지? 그러면 세상은 깨끗해지는 거야. 나름 아빠의 논리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렇죠? 돌고 돌아서. 양심은 돌고 돌아서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야. 옥림이가 그러면 아빠 돈도 돌아온다고? 아빠 잃어버린 150만 원. 그래서 아빠가 멈칫하지만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아빠의 작은 바람을 이야기하죠. 자, 아빠 훌륭한 아빠죠? 그러면서 씩씩하게 파출소로 들어가십니다.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거, 이 형식이 자유로운 글은 이 시나리오는 나름대로 형식이 있어요. 일단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이 나와야 되겠고 우리가 5단 구성을 가지고 있죠. 발단, 전개, 그 다음에 절정, 하강, 대단원이라는 이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이 자유롭다는 수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벌써 정답 확인하셨고요. 영화 드라마 대본 맞습니다. 갈등 드러나고요. 대사 지시문 다 됐죠. 자, 정확하게 보셨고 20번 갑니다. 아빠가 기억처럼 말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빠도 이거 이 지갑 줄까 말까 했는데 네 얘기 들으니까 파출소에 줘야 될 것 같아. 내 딸이 비양심적인 인물로 살아가는 건 아빠가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면 정답 금방 찾을 수 있죠. 옥림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또는 양심의 소중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빠가 솔선수범하시는 거죠. 21번 설명문 한 편, 이 글 한번 볼까요? 자, 이 내용을 잠깐 보면 냉장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냉장고를 사용하면 첫째, 냉장고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전기를 낭비하게 되고 그리고 언제 먹을지 모를 음식을 보관하는 데 필요한 이상으로 전기를 쓴다. 전기를 낭비한다는 것은 전기를 만드는 데 쓰이는 귀중한 자원을 낭비한다는 것이다. 아, 냉장고 사용했을 때 어떤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냉장고를 사용하면 전기 낭비가 되죠. 결과론적으로는 귀중한 자원을 낭비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고 이게 이제 냉장고를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냉장고를 사용하면 또 나오죠. 이걸 쓰면서 사람들은 인정을 잃어간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왜 냉장고를 사용하는데 인정을 잃어갈까? 옛날에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여기 보시면 없던 시절에는 어땠대요? 자, 식구가 먹고 남을 정도만 음식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자,
음식이 또 남게 되면 이웃과 나눠 먹었어요. 왜? 보관할 곳이 없으니까 음식이 상하죠. 그러면 아예 조금만 만들던가 아니면 이웃에게 다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냉장고를 사용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이걸 차가운 냉장고에 보관하면 되죠. 굳이 이웃에게 나눠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 없던 시절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변화가 뭐예요? 없던 시절에는 그래도 인정이 있었는데 이걸 사용하니까 인정이 줄어들게 됐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냉장고를 쓰면서 인정을 잃어가는 이유가 있던 시절, 없던 시절 비교해서 여러분이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냉장고 사용의 문제점 지적했고요. 자, 세 번째, 또 냉장고를 사용하면 이제 세 번째의 문제점이 뭘까요? 보면 소비할 필요 없는 것들을 사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 소비할 필요가 없는 것을 사게 돼요. 그러면 결국에 고기를 그냥 1인분만 사서 한 번 먹으면 될 텐데 아유 그냥 이번 주 거 한꺼번에 다 사야지. 근데 결국 먹지 않고 나중에 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건 자꾸자꾸 우리가 고기를 많이 저장하면서 어떤 그 동물들을 더 이렇게 좀 학대를 해야 되겠죠. 생태계 파괴가 되겠죠.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생태계 균형까지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죠? 소비할 필요가 없는 것을 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사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애꿎은 생명을 필요 이상으로 죽게 만들어서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린다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밑에 보면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오죠. 물고기, 짐승 마구 잡아야 되죠. 그 다음에 자, 이것들을 또 죽여서 냉장고에 보관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따져보면 엄청난 양이 이렇게 생태계 파괴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냉장고를 사용함으로써 애꿎은 생명들을 필요 이상으로 죽여 냉동하는 만행을 습관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그럼 지금 여기서 1번, 2번, 3번 여기 세 번째 적어주면 이게 냉장고 사용의 문제점인 거죠. 그러면 이 글의 작가는 무엇을 주장하고 싶은 걸까요? 자, 밑에 볼게요. 냉장고가 커질수록 먹지 않은 음식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여기 보세요. 늘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뭔가 원인이 되겠죠. 이 원인의 결과가 앞에 나와야 돼요. 기억의 결과가 나오고 기억이 결과고 이거의 이유가 바로 뒤에 거래요. 그러면 결국 냉장고가 커질수록 먹지 않는 음식이 늘어나죠. 그러면 여기에서 뒤에 문제가 이어지겠지만 여기는 이것과 관련된 뭔가가 들어가야 되겠죠. 뒤에서 확인을 하고요. 아까운 전기를 써서 냉동실에 오랫동안 보관한 음식들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기 일쑤다. 이런 현상은 잘 사는 나라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문제라는 얘기죠. 그럼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냉장고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렇게 갖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죠. 그래서 아마 여기 나온 문제점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인지하고 가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윗글을 요약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이런 글을 읽을 때는 필요한 정보를 더 찾아봐야 되겠죠. 이런 전체적인 냉장고의 문제를 설명하는 글에서는. 그래서 정보 찾아보는 거 여기 없는 거 더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심 문장 당연히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제가 1번, 2번, 3번 이렇게 했던 것들이 바로 중심 문장이 되겠고요. 이걸 전체를 아우르면 냉장고 사용의 문제점하고 여러분이 일반화시킬 수도 있어야 됩니다. 낱말의 함축적 의미 이런 거는 시에서 여기는 함축적 의미가 아니라 사전적 의미를 찾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여기 보면 인물의 대화를 중심으로 요약한다. 이것도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적절한 걸 찾으니까 필요한 정보를 더 찾아본다. 핵심어와 중심 문장을 찾는다. 지금 설명문 읽었으니까 정보 찾기 전에 그럼 요거는 일단 배제시키고 정보를 찾기 전에 중심 문장을 먼저 찾아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를 문제를 잘못 봤네요. 다시 필요한 정보를 더 찾아는 볼 수 있어요. 이 글 전체를 이 설명문을 이해하고 나서 여기서 내가 더 찾아볼 수 있을까라고 할 수는 있지만 여기 이제 요약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적극적인 읽기에 해당이 되고 요약이니까 요약은 중심 문장 찾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번 정답 확인하고 1번은 틀린 걸로 보시면 돼요. 요약과 관련된 거. 자, 22번 갑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아까 우리가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봤죠? 냉장고 사용, 전기 낭비되고 있습니다. 당장 불필요한 것들 사게 됩니다. 그리고 자, 냉장고는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요? 아니죠. 막 많이 쌓아놓다 보니까 오히려 동물을 더 많이 우리가 이렇게 죽이게 되고 그리고 생태계가 파괴가 됐었죠. 그럼 3번 정답 확인하셨고요. 이웃과 음식을 나눠 먹는 정이 줄었다라고 아까 확인을 하셨습니다. 다음 내용 23번으로 갈까요? 기억에 들어갈 문장 아까 잠깐 봤죠? 냉장고가 커질수록 먹지 않는 음식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생기죠?
그렇죠. 자, 냉장고를 사용하면서 음식을 버리게 되는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인과관계를 생각하시면 쉽게 답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다음 내용 한번 가볼게요. 자, 김영자 지문이 촉각을 위해 존재한다고? 라는 글이 한편 나와 있습니다. 자, 요 내용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람의 손가락, 발가락, 발바닥, 그쵸? 자, 여기에는 사람의 손가락, 발바닥, 손바닥, 여기에는 계곡 모양의 선들로 이루어진 무늬가 있어요. 자, 이 무늬를 우리는 지금부터 지문과 관련해서 살펴볼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무늬가 무늬가 있는 위치에 따라 손가락이 있는 지문, 그 다음에 장문, 종문. 그러면 손가락의 지문과 손바닥의 장문과 그 다음 발바닥의 종문이라는 게 있대. 그 선들을 지칭하는 명칭이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 손가락 안에 있는 지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합시다. 지문은 손가락 안쪽 끝에 있는 피부에 무늬나 남긴 흔적을 말한다라고 해서 지문에 대한 정의,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문은 태아가 4에서 6개월째에 접어들면서 만들어지고, 자, 그러면 만들어지는 형성 시기 얘기했고요.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죠. 그리고 자, 여기에 보니까 태아의 위치나 태아가 받는 압력,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지문의 모양을 만드는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얼마만큼 압력을 받았고 어디에 위치했는지에 따라서 지문이 다르게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유전자가 같은 일란성 쌍둥이도 지문은 다르다. 왜? 뭐 쌍둥이 한 명은 왼쪽에 있고 한 명은 오른쪽에 있어서 압력이 다르다거나 하면 지문이 달라진다는 얘기겠죠. 두 사람의 손가락에 지문이 일치할 수 있는 확률은 자, 계산을 해보면 자, 여기 640억 분의 1, 뭐 우리가 얼마만큼 되는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랍니다. 즉 일치하는 게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는 상황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왼손, 오른손의 지문도 달라요. 자, 그러면 지문은 결국에는 같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한 사람 왼쪽, 오른쪽도 다른데, 그쵸? 자, 그래서 이 지문은 이런 특성, 사람들이 지문이 일치할 수 없다는 이런 특성 때문에 바로 범죄 수사나 신분 확인에 사용이 되고 있다. 그럼 왜 우리가 범죄 수사나 신분을 확인할 때 지문을 쓰죠? 같은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쓴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문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걸 보니까 이제 이 설명문의 마무리 부분이 되겠죠. 요약하는 부분. 인류가 다른 동물보다 뛰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손을 섬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의 손이 가진 특별한 기능을 이해하려면 지문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문에 대한 연구와 그 다음에 지문에 대한 어떤 그 섬세한 기능을 인지하고 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이 기능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도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걸 뭐 많이 연구를 하고 관심을 가져서 범죄 수사라던가 뭐 이런 데 이용하니까 지문은 앞으로도 계속 연구가 될 거고 뭔가 우리 인간 생활에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자, 4번 볼게요. 유전자가 같은 일란성 쌍둥이는 지문이 같은 경우가 있다. 아까 우리 읽어봤잖아요. 유전자가 같은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뱃속에서 누르는 압력이라든가 위치에 따라서 지문은 달라질 수 있다고. 그렇죠? 이거 잘못됐고요. 경우가 많다. 이거 잘못됐죠? 그러면 사람의 손바닥에는 선들로 이루어진 무늬가 있다라고 해서 1단락에서 확인하셨고요. 지문은 신분 확인을 위한 보안 기술에 활용된다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죠. 범죄 수사에 사용될 수도 있다. 신분 확인. 손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한 지문 연구가 여기 보이시죠?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구해서 지문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장르 어떤 그 영역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정답 확인하셨고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기억에 사용된 설명 방법 아까 봤죠. 지문이란 이거야 라고 해서 개념을 설명했을 때 이걸 우리가 정의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자 정답은 1번 확인하셨고 예시는 뭐가 되죠? 사례가 되겠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는 것이고 비교라는 것은 두 대상의 유사성을 이렇게 언급해 보는 것을 얘기하고요. 대조라는 것은 두 대상의 차이점을 언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의 방법까지 여러분이 다 살펴보셨고요. 어때요? 이 전체적으로 문제 난이도를 지금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정말 평이했다. 별로 어려울 거 없었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꾸준히 공부해뒀으면 충분히 풀 수 있을 정도였다라고 생각이 들죠? 자, 오늘 해설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합니다.